예, 반갑습니다. 저는 노노의 배사공 신정근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노라고 하는 강을 편안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이번에 노노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노노를 통해서 인간의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이 이제 배움에서 시작해서 서라든지 노노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왜 이런 사상을 만들어냈을까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시각인데요. 하나는 이제 생활고전이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씹어먹는 독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시간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전 또는 뭐 경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식론적으로 또는 지식에 있어서 높낮이가 이미 있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세계는 나보다 높고 내가 말하는 가지는 세계는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 높은 데서 뭔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나랑 고전이랑 높낮이가 같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라든지 노노의 텍스트가 일방적으로 나를 가르치거나 내가 공자에서 뭔가를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노노와 나, 공자와 나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독서할 때 제가 이제 씹어먹는 독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사과를 입에 베어 물면 과즙이 목구멍으로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과즙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서도 책을 깨어 먹었으면 사과를 먹었을 때처럼 과즙이 나와서 상쾌하거나 즐거운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었는데 텁텁하고 퍽퍽하고 아무런 맛이 없으면 책을 오래 읽을 수도 없고 읽고 난 뒤에 내가 뭘 읽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씹어 먹어서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씹어 먹는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물음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문학이나 철학은 실제로 물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이라든지 뭐다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뭔지 모를 때 생각이 정리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은 어느 시점인 줄 아세요?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자기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잘 던지게 되면 자기가 밤을 못 자거나 괴롭거나 술을 마시면서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좋은 질문 중심으로 다 모여듭니다. 질문이 일종의 자습과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괴롭혔던 것을 정확한 질문으로 묶어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느냐, 내가 대답을 바지에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상황에서 정확한 질문을 얼마나 어떻게 던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문학이든지 공부하면 정답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물음 중심으로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황지우 시인이라는 사람은 좀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앞에 보셨을 때 여러분이 한 구름 위에 물음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물음표를 거꾸로 180도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같으신데요. 강태공이라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낚시 바늘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꾸로 숙이고 있다가 문득 우리의 확신과 의혹을 낚아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낚시할 때 왜 낚시 바늘을 넣습니까? 물속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과 물음에 달려오는 답, 생각들을 건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음이라든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렵고 귀찮고 괴롭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닥쳐져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길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오를 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괴롭힘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전체와의 만남이 중요한데요. 중국을 여행 가면 되게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이제 북경, 베이징인데요. 거기서 또 빼놓지 않는 게 어디죠? 만리장성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팔달령에서 올라가는 만리장성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팔달령 쪽으로 올라가서 만리장성을 보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리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팔달령에서 보신 분들은 만리장성은 산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답이냐 맞지 않는 답이냐라고 하면 오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만리장성의 서쪽 끝은 가욕관이라 그래서 거기 사막이라든지 평원지어돼 있고요. 들판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산해관인데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건을 인식할 때 부분만 딱 잘라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이거다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그건 실제로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리장성을 보신 분이 팔달령 쪽에서 올라가신 분이 만리장성은 산에 있어요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기준에서는 맞습니다만 만리장성이란 전체 수법이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전체라고 고집을 피우거나 부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전체 세계로 나아가는 전면적인 인식을 갖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철학과 또는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걸 물음을 통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대답 중심으로 인문학, 철학을 생각해 오셨다면 좀 더 물음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자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공자는 교육가이고 사상가이기 때문에 여정을 잘 모르면 공부방에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그냥 책만 냅다 판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70년생의 인생을 살면서 15년 여정을 고국을 떠나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공자 성적도의 일부입니다. 공자가 출생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제 공자 성적도인데요. 그 중에서 자로문진이라고 공자가 자로를 시켜서 나루트가 어딘가를 물어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이 수레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시겠죠? 공자겠죠. 저기 앞에 가서 뭔가 물어보는 사람이 공자인 제자인 자로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자 시대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도를 가지고 다녔겠습니다만 그 모든 길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의 인생도 결국 보면 많은 부분이 물음으로 이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는 나루트를 묻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파생돼서 나의 나아갈 길을 묻다. 나의 미래를 묻다. 이런 의미로 훨씬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 스스로도 대답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 중심으로 자기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학문적 성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배워야 된다는 거지? 배움이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 목표 사이에는 간극. 이걸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느냐는 거죠. 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학입니다. 학자의 뜻은 배울 학이죠, 그죠?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시는지 논어를 읽지 않으시라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 돼서 아실 텐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제일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학이 시섭지 불력여로 배워서
때때로 자기에 맞게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제 즐겁지 않은가라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배운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도대체 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푸는 건지,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지금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배운다는 질문을 빼뜨린 채, 빼놓은 채 그냥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당위성 때문에 배우다 보니까 내가 왜 배워야 질문을 생략하고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 배운다는 게 공자가 즐겁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배운다 그러면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등학생 시절이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 있을까요? 아마 공부 잘하셨던 분이거나 아마 추억이 많으셨던 분은 가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을 생각하시고 지긋지긋하고 생각하셔서 아마 배움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자는 즐거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공부하면 배움하면 괴롭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붕자원방내 불력 낙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면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온 불력 군자오, 주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공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보면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보면 반대예요. 알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데, 알아주는 걸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배움이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줘, 이거잖아요. 배움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거니까 외적인 계기에서 성적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 묵묵하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세 구절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하고 맞물려 있다는 묘미를 전달하는 구절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구절이 학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동아시아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문화권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학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지 않고 논어는 다른 글자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유일신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일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 유일신 문화에서 쓰여졌다면 첫 글자는 학자가 아니라, 배울 학자가 아니라 뭔 글자로 됐겠습니까? 믿을 신자로 시작됐겠죠. 그런데 실제로 논어라고 하는 책은 유일신 문화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논어를 읽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인 이것을 통과하는 나에 따라서 논어를 제대로 읽느냐, 논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는 과연 신이 없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한 번쯤 품으실 만 하잖아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명절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해서 토지신이라든지 곡식신한테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리고 심청이가 물에 빠진 죽은 데가 어디죠? 인당수잖아요. 자연신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들과 유일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신은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세계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신들은 그런 심판을 하거나, 그죠? 창조를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냥 후손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되기를 뒤에서
도와주는 스폰서와 같은 보호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이 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신은 원하는 게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게 바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상상해도 현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되고 싶은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죠? 현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 목표 사이에는 간극,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느냐는 거죠. 인간은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서 자기가 바라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 비밀이 바로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노노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노노라고 하는 책은 실제로 누가 썼죠? 공자가 썼죠? 아니죠. 공자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묶은 책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전달을 했을 텐데, 공자가 제일 첫 발언을 한 신대소서대로 쓸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쓸까? 편집을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고민한 결과 학자를 제일 앞에 놓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펼쳐 놓았을 때, 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넣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논어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글자로 학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비밀을 풀 수 있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 스스로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죠? 두 글자라요. 호학에서 찾았다는 거죠. 위인을 위한 비움이냐, 위기를 위한 비움이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실제로 논어에를 보면 십실지업 필요 충신 여구자은 불여 구지 화학냐, 십실이라고 그러면 뭐 요즘 자연불학 중에서 작은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 어떤 사람이요? 충과 신과 관련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논어를 볼 때 또 하나의 읽는 코드 중에 하나가, 공자의 이름이 뭐죠? 구입니다. 구. 공구인데 자기가 맹세하거나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진심을 드러낼 때는 꼭 자기 이름을 내겁니다. 여기서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강하게 드러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측면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가 핵심입니다. 불여 구지 호학냐. 호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공자는 당시에 후반기에 공자들어 성인이 아니냐, 당신 성인이 아니오 라든지, 제자들도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공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중에 사양을 했는데, 가장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받아들인 게 호학입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배우는 것 말고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호학이라고 하는 게 공자라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는 거죠. 공자의 논어의 첫 구절이 호고, 공자의 학이었고, 그리고 공자의 경우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조건사항을 풀어나가는 조건으로서 학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자 스스로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죠? 두 글자라요. 호학에서 찾았다는 거죠. 호학에서 찾았는데, 그럼 공자는 왜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고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논어에는 보면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입니다. 이때 해석에서 갈림길은 위자에 있습니다. 미자라고 하는 것은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돕다, 살찌우다,
누구한테 도움을 주다 여러 가지 의미를 뜻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옛날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있다. 자기를 돕는 데 있다. 그죠? 자기 자신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금지학자, 요즘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서비스를 하고 남의 삶을 살찌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에 있어서 영혼이 뭔지 그것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음이 따르고 그에 답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빛을 줘야 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즐겁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배움이냐, 위인을 위한 배움이냐, 위기를 위한 배움이냐 라는 측면에서 공자가 위인을 위한 배움이라고 말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는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치유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종의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호인불호학기폐야우, 사랑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런 쪽으로 반응이 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배단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사랑이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퍼준다,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춘기 되면 애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사랑을 베풀려다 그러다가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럼 도대체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에 앞서서 사랑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말하는 사랑도 제 값을 찾는, 서로에게 더 상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호지불호학기폐여탕, 호신불호학기폐여적, 호직불호학기폐여교, 호용불호학기폐여난, 호광불호학기폐여광, 하나만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유발 효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쪽으로 싹 쏠려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배움이라는 거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배움이라는 거죠. 많이 아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는 걸 자랑하고 아는 걸 교만해지고 끌어 넘치게 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배우지를 않으면은요. 그다음에 믿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그쪽으로만 강조를 해버리면 자기 믿음, 다른 믿음은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 믿음에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믿음만 절대적인 거고 다른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봐가지고 적대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꼿꼿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사람들방에게 압박하고 강요하고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목을 조르듯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도 어디를 발휘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해야 될지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용기만을 앞세우게 되면 질서라든지 뭔가 문제를 더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강직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자체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학이라든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이라는 성향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쏠리기 쉬운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경향성을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공자는 배우면서 즐거웠을까? 밟은 망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락, 즐거움이라는 거죠. 공자는 몇 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냐 그러면 16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뭐죠? 천지인이라는 거죠. 서두에 배우면 뭔을 준다 그랬습니까?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이 시섭지 불력 여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공자는 배우면서 즐거웠을까? 자기도 즐겁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자꾸만 배우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자가 거짓말장인지 거짓말장이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소, 문소, 삼월, 부지, 육미, 부도, 위, 악지지, 사야. 공자가 이웃나라인 제나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나라의 엄악인 소인데 이 소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소라고 하는 음악의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자 때에는 그 음악의 정체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면 이 악은 소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 소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태,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줄을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구절을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를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어요. 공자가 어떤 사람일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자가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면서 말을 한 글자가 이제 이 16글자인데요. 밟은 망식, 락이 망우, 부지, 노지, 장지운이. 요즘 대학 시험하는 것 중에 자기 소개서 있지 않습니까? 500자, 1000자, 뭐 3000자 쓰는데 공자는 몇 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냐 그러면 16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저 구절만 16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아닌가 봐.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러나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것을 잊는다라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잠을 자서 밥을 안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 자기가 지금 상해져 있는 조건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뭐가 귀에 눈에 입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밥 먹을 때지, 점심시간이지, 저녁시간이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아마 자기가 게임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처음에 재밌는 일을 할 때 이런 처음에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자의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매료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눈과 귀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밟은 망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향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잊고 부지, 노지, 장지운이 늙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자기가 노화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자는 두 개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하나는 공자 부인이 돈 벌어와 쌀 사, 제자들이 많으면 밥은 누가 해줘요? 라는 생활의 문제를 비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밟은 상태에서 뭔가를 알고 탐구하고 시경의 서경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일까 해석해내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갈 때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살찔 수 있는 위기지학에 대해서 한다면 노화만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기른다는 거죠. 이것은 공자 성적도 중에서 행단 예학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제의 작문입니다. 우리의 교실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죠? 이 행단할 때 행은 지금까지 은행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살구나무로 되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그 뒤엔 가리움막이 있고 공자가 탁자 위에 뭐가 있죠? 악기가, 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책상 위에 뭐가 놓여져 있죠? 문제풀이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빨리 문제 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교실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이거는 교실도 열려 있고 빨리 탈출해야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의 과정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풀이, 성적 이 모든 것에 겨냥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공부가 탈출하고 끝내고자 싶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좀 더 찾아보자. 이게 뭔 뜻일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실과 공자 시절의 교실을 한번 좀 대비해 보는 것도 아마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말보다도 이 그림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배움. 아마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배움을 강조하는 원인도 공자로부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실과 이상사회를 건널 수 있는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학이었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동아시아가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도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은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현대에 와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자꾸만 외적인 성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배움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의미, 즐거운 의미, 자기를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경우에는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까지 있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과 땅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논어에 노는 구절이 아니라 얘기 경해편에 노는 구절인데요. 천자자 여 천지 삼 또는 참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삼 고덕 배천지 겸리만물 여 일월 병명 명조 사해이 불유미소. 천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 땅과 셋이 된다. 또는 하늘 땅이 하는 작용에 함께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과 짝을 하고 나란히 하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익을 골고루 나누 모든 사물들이 이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월과 함께 나란히 빛을 발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온 천지에 다 비춰줘서 아무리 적은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천자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천자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이 천자를 특정한 천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바꿔두셔도 됩니다. 저 당시는 천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다양한 상징성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꿔놓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과 땀과 뭐라 그랬죠? 여천지 삼, 여천지 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걸 숫자로 하면은요? 3이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삼재로 나타납니다. 삼재는 오늘날 말하면 세계의 축, 이 세계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의 축, 기둥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죠? 하늘과 땅과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뭐죠? 천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 솥을 만들 때 천자라든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상정하는 게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리를 몇 개로 했죠? 3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서기가 위태롭고 둘도 안전합니다만 뒤에서 툭 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셋을 하게 되면 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3개라고 하는 것이 이 3개를 지탱하는 가장 최소의 수고, 완전한 수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1, 2, 3의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구절을 하냐 그러면, 여름철 되면 기후에 의해서 많은 장애를 받잖아요. 비가 많이 적정하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면 뭐가 나죠? 홍수가 나잖아요. 또 비가 적정하게 오면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덜 오면 가뭄이 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지금도 다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야 내려라 비야 내려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 누가 하죠? 하늘이 합니까? 땅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하늘과 땅 자체가 사람 세계, 인간 세계, 지상 세계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만 하늘과 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문화하고 다릅니다. 유일신에서 유일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에서 자연신인 하늘과 땅은 기능이 위대하고 큽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물이 모자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물을 다른 곳에 모아두면 되겠다. 이게 뭐죠? 배움이라는 거죠. 배움. 물을 평소에 비축을 안 해두니까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그럼 차라리 물이 여유가 있을 때 비를 좀 모아두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 물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사람이 한두 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가뭄을 되풀이하고 홍수를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되풀이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앞에 당했던 피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문화에 있어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며 안전하며 누군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제시했고 제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과 물음에 달려오는 답, 생각들을 건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과 또는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걸 물음을 통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이라는 성향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쏠리기 쉬운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경향성을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실과 이상사회를 건널 수 있는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학이었고, 가뭄을 되풀이하고 홍수를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이로써 첫 번째 이 배움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또는 개념을 통해서 논어의 사상을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을 논어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하는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좀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일상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념이 있고 그 서양 철학에서도 행복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로 많이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논어에서는 그런 데 대응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강의 듣다 보니까 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뭐 그런 개념이 혹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또 아니라면은 그런 해당되는 말이 있을지 개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속에 답이 이제 있죠, 그죠? 제가 많이 안 도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말에 대응되어지는 말은 자체는 언어에는 없는 거는 이제 사실이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서 사상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상을 견주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말들이 똑같은 말들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서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의 전체 문맥에서 그런 취지, 행복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공자 사상을 두 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복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책임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앞에서 우리가 삼재라고 볼 때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하늘과 땅과 맞먹는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죠?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진행돼도 아무 상관없는 나하고 나의 일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떠맡아야 될 이 사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는 행복보다는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자는 행복을 말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초점이야. 이게 너무 행복으로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책임 중심으로 읽어내보자 이런 이제 독해가 가능하고요. 또 한 맥락에는 아까 말씀한 질문 속에서 포함됐듯이 공자가 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될 임무, 사항, 책임 이걸 하나하나씩 자각해 가지 않습니까?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삶, 여러 가지 부대낌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자기가 작은 자아가 이제 깨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체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또 공자에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노래하는 많은 구절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배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요즘에 대학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약간 그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그런 그 학점용으로 좀 이제 전락을 한 것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대학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 장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은 외국어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외국어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관심 가진다보다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닥쳐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는 것들을 좀 더 넓게 보신다면 졸업에 사고 난 더 취업하는 게 중요하나요? 취업 이유가 중요하나요? 그죠? 결혼이 중요하나요? 결혼 이후에 사는 게 중요하나요?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하나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중요하나요? 우리가 보면 삶에서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고비, 이게 타겟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넘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싸움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내 삶과 이 배움을 어떤 식으로 연관 지을까에 대한 우리 발상의 전환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필요하고 대학은 대학으로서 필요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이라고 하는 게 논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키이자 번호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어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논어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명을 가리키는
디테일한 게 뭐냐? 공자는 오미와 사학을 통해서 그 대답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더 나아가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잘 여신다면 논어라고 하는 강을 제대로 건너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